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영철 선생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선생은 서울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밴더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그 후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경제개혁원에서는 공공정책국장과 대통령직 속 미래기획위 단장까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를 맡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사장으로 단연간 근무했으며, 이런 이 행정, 실무 양방면의 경험을 쌓아서 지금 숭실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첫 질문은, 지난 9월 19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우리의 경제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탄탄하다.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일자리는 늘어났고 그 질도 양호하다. 이제 이런 대통령 말이 이제 뉴스로 전해졌을 때, 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느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를 만든 거 아닌가. 네. 대통령이 경제 현황에 대해서 실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잘 돼 간다. 일자리도 늘고 양질이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한때 이걸 가짜 뉴스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 일도 있었는데, 장 선생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지. 네. 이게 총체적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발단이 된 통계가 올해 8월 달에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 동향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모처럼 일자리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통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다 재정 투입에 의한 단기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이 39만 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났는데? 45만 명 정도가 45만 개 자리가 늘어났는데 60세 이상 자리가 39만 명. 39만 개입니다. 그리고 또 단기 일자리.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60세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기 일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50대 이상도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9만 정도 되는데 그 40대는 또 오히려 좀 줄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대체로 보면은 직장이 없거나 또 이제 실직 당하신 분들을 위한 구제책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좋은 일자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거죠. 이 산업별 취업 동향을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 강국입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국인데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영역이 사실 금융업입니다. 이 금융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은 줄고 재정 투입이 의심되는 그런 일자리는 대거 늘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은 이제 취업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17시간 이내에 일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에 17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 그걸 취업자로 간주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바성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2-3시간 일하는 꼴인데. 거의 알바성이라고 봐야 되죠. 휴지 줍고 뭐 국립대학에 퇴근 후에 소등 확인하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지. 뭐 기차역에서 노인분들 그 무거운 짐 들어주기도 있고, 뭐 등하교길에 교통 정리하는 역할,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늘어나는 거를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재정이 뭐 적자가 아니고 튼튼할 것 같으면 뭐 그런 일자리 늘는 것도 뭐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에 네네. 국가가 보살핀다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은 네. 그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봤어? 그 일자리 늘는 것에 대해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권 아래서 어떻게 늘어났죠? 지금 매년
연간 한 25조 원 수준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한 25조 정도 돼서 한 4개년간에 근 100조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국민이 소득세로 낸 세금이 73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4년 합친 거하고 당년도하고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8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일자리 예산에 성과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일자리 예산 중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시켰더니 그 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국민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냈는데, 그래서 세금을 냈더니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부 통계 중에 말이죠. 취업자 통계 중에, 다시 말하면 취업자 반대편 이면이 실업자인데, 네네. 실업자 통계에 취업 포기한 젊은이들, 네네.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그 계산에서 빠져있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자로 분류가 될 때는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은 사실은 현 단계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기업들도. 근데 이 경기가 불황이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이 등장하는 바람에 많이 좀 약화됐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니까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 여파가 일자리 주는 걸로 귀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 2월 달 실업자 수가 1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IMF 때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IMF 때 숫자가 14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에 거의 근접하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실업이 심각하다. 정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정책 하나 잘못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혹시 저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바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17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취업자로 간주되는 거, 그것도 주로 60세 이상. 네. 이걸 일자리가 늘었다. 네. 그 다음에 양호해졌다. 네. 하는 거, 이거는 이게 국민 기만 행위지. 국민 기만 행위.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이 오늘날 이 일자리 감소에도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의 경우는 거의 직격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각 나라의 평균 임금하고 대비한 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갖고 평균 임금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념상으로는 이거 임금 많이 받아가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 국내 자동차 회사에 노조원들이 일본 자동차를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좀 보자고. 보고서는 깜짝 놀래갖고, 일본 노동자가 저 사람들이 사람이냐. 저건 로봇 힘에 틀림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 강도가 굉장히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시키고 노동 강도가 절반밖에 안 되면은 사실은 두 사람이 필요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인건비가 오르면은 제품 가격이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도 상당히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저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추격을 해오고 있고 이런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사가 되고 있는데 이 샌드위치 신세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탈피를 하고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는 그 영 안 되는 부분은 좀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역량을 새로운 산업으로 몰아가는 산업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조정을 사실 정치적으로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역대 정부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제조업이 지금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는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산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노동조합 편만 들고 기업주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주가 참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그게 아무리 선의로 보려고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알바성 일자리, 네. 거기에 받는 임금이라는 게 생계비에도 훨씬 미달하지만은 네. 받는 쪽에서 보면 거의 달콤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에도 아까 확대한다 그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 비평가들, 일부 비평가들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서 노년층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그걸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재정에서 무리한 걸 투입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방의 마을회관을 가보시면은 지금 지방에 사실 노인들밖에는 없는 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회관 유지 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재정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하게 한두 시간 일을 하면은 뭐 36만 원인가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그러니까. 그럼 내년 총선거 때 야당은 구호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노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생계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되돌려 받는 걸 받으니까 바다는 먹되 표는 바로 찍자 이런 구호가 예, 나오게 그게 생겼군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따져보고 그러고도 안 돼갖고 예를 들어서 자기 그 롯데가 중국에 투자를 했더니 갑자기 사들에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변수가 나타나갖고 1조 이상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을 이겨내면서 경영을 잘해야지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땀을 어린 그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정말 잘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그냥 현금으로 막 나눠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눠주는 꼴이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낸 사람은 돈 낸 보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바성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라고 재정학자들이 말하는데 장 선생 생각하고 일치를 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이제 소주성 그 다음에 52시간 탈원전 이제 이런데 이게 이념화돼 가지고 여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정권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인정하고도 물러설질 못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탈원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이다 이래놓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대. 이게 위험하다. 원전이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아마 23기인가 운용하고 있는데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제 이체해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좋다. 위험하니까 위험한 건 없애가야지. 근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더 위험한 원전이 중국에서 이렇게 생성되고 있거든. 네. 그 중국의 동해안, 우리는 서해안, 산동반도하고 인천에 직접 거리가 150km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동반도의 중국 농가에서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네. 인천서는 들을 수가 있다는 네네. 게 옛날부터 그런 네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작은 위쪽 아래쪽에서 산동성에도 밀집대가 지금 아마 40 몇 개인가가 운영 중에 있고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 지금 건설, 내가 현재 건설 중인 것도 네네. 수십 개 된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원전이 아주 우리 원전 기술에 비하면 낙후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문제된다면 120, 50km가 몇 시간 만에 다가온. 근데 서울과 울진 거리는 300km가 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자가당착이에요. 이걸 후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천안 공장을 방문해서 격려를 했어요. 네. 그 이재용 회장을 격려를 하고 어깨를 두들기고 삼성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네.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네. 있는데 그걸 보고 잡아야 할 때는 언젠데 지금 와서는 또 이러느냐. 그리고 어제는 현대자동차에 가갖고 정의선 부회장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기업들이 일 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잘하는 데 가서 괜히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숟가락 하나를 얹고 있다. 대통령이 숟가락 얹어서 생색 낸다. 그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용 통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데 대한 그 안팎의 위기감이 상당하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기업을 이제 달래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미 기업들은 사실은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는 국내에서는 기업 못 하겠다. 해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되돌리기는 쉽지 않나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또 실제로 또 많이 나가고 많이 있고요.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내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네. 박근혜 대통령 말기보다도 배로 늘었다는 네. 통계까지 있는 마당이에요.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 해외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 이주를 하겠다 이런 사람까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외교 안보상의 불안감도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가 안보가 튼튼해야지 경제가 잘 되고 안심하고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보도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참 우리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경제학의 창시자이신 아담 스미스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시장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단 안보 문제만큼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벌써 200년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는 과거에는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틀이 있어서 그 안보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쓴 점은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안보의 부담까지 지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말이 새삼스럽네요. 네. 그리고 지난 60일 2달 동안 계속된 조국 사태 아직 네. 끝나지 않았지요. 네네.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조국 사태 그것도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겠지요. 심지어는 조국 블랙홀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니까 이게 그 사회가 모든 의사결정이 정지당한 상태로 2달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선 이념상의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이 이념상의 문제가 쉽게 극복이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참 듣기에는 괜찮은데 조국 사태를 쳐다보니까
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허탈감을 그래도 통합을 지향하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을 몸소 보여주실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먼저, 네. 조국 씨가 먼저, 광화문 국민은 뒤로 이렇게 된다 그지.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이 바뀌지 않은 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게 가짜 뉴스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 오늘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네. 올해 이거 일단 말씀을 끝내겠는데 그 미국 유학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92년에 부시 1세와 그 부시 1세 현직 대통령이 네.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그 대항했을 때 클린턴 후보의 그 선거 공약이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지요. 네. 그게 뭐라고 했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뜻인데 제가 마침 유학 가 있을 때 그때 선거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 그 현지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든지 경제 문제로 귀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고대에서도 한포 고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부르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잘 먹으면서 배를 두들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은 뭐 정치가 뭔지 뭐 그거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먹는 거 잘 먹고 맘 편하게 살면은 그럼 백성들은 항상 누가 정치를 하든지 다 잘 따를 거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사를 클린턴 후보가 잽싸게 차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92년 그 대통령 캠페인 할 때 LA에서 제가 8월 하순에 LA의 그 무슨 호텔에 클린턴이 선거 모금 연설하러 왔을 때 네. 우리 교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 잠시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그 국내 언론에 보도된 일도 있는데 그때 제 느낌 키가 나보다도 크고 건들건들하면서 아, 저 친구가 나이가 저보다 아래니까 네. 저렇게 대통령이 되겠나 그런데 아이 압승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경제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장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